차창에 서린 김이 전부였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그저 주차된 회색 SUV 한 대일 뿐이었지요. 그러나 박선영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3월의 찬 공기 속에서 유독 그 차 한 대만 안쪽에서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 안에서 숨을 쉬어온 것처럼. 그 순간 그녀의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선영은 딸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김포공항 장기주차장은 3월 초에 이른 아침 아직 어둑한 빛이 채 가시지 않은 채로 조용했습니다. 화물 트럭 한 대가 멀리서 저속으로 지나갔고 가끔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먼지가 낮게 깔렸습니다. 박선영은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쥔 채 주차 구역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제주도 여행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지요. 이틀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62살의 몸은 어김없이 무거웠고 그녀는 딸에게 먼저 연락을 넣었습니다. 마침 공항 근처에 있다고 했으니 데리러 와줄 수 있겠느냐고. 딸 강유진은 금세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B구역 3열에 있다고 회색 SUV라고. 선영은 전화를 끊고 표지판을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멀리서 회색 차체가 눈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그녀는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워질수록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차의 앞 유리는 물론 뒷좌석 창문까지 안에서 흐리게 김이 서려 있었습니다. 선영은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겨울 아침 차량에 서리는 성에와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내부의 온기가 살아있는 체온이 바깥 유리에 닿아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뒷좌석 창문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살짝 닦아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유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쌍둥이 손녀 지아와 서아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좁은 뒷좌석에 몸을 겹치다시피 웅크린 채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유진의 팔 아래 지아의 머리가 파묻혀 있었고 서아는 무릎을 끌어당긴 채 문에 기대어 있었지요. 아이들의 볼은 눌린 자국으로 붉었고 유진의 눈꺼풀 아래에는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은 손을 들어 창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잠든 그들을 향해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두 손을 유리에 짚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유진을 깨운 건 결국 선영의 그림자였습니다. 창문에 들이운 어머니의 실루엣을 알아본 유진은 반쯤 감긴 눈으로 차 문을 열었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 없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히터를 아끼고 있었던 것이겠지요. 아이들은 뒷좌석에 남겨둔 채 두 사람은 공항 터미널 안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영은 따뜻한 설렁탕을 2그릇 시켰습니다. 유진은 처음엔 말이 없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대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밥그릇에 시선을 고정한 채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면 걱정할까봐. 거기까지 말하고 유진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선영은 기다렸습니다. 이야기는 천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남편 최도윤과 시아버지 최태식이 유진에게 내민 서류들, 재산 정리를 위한 것이라며 설명했던 그 문서들, 그녀가 믿고 서명했던 그 순간. 집에 자물쇠가 하룻밤새 바뀌어 있던 아침. 은행 앱을 열었을 때 텅 비어 있던 잔액. 그리고 법원에서 날아온 서류 한 장, 도윤이 먼저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다는 통지. 유진의 목소리는 낮고 고른 편이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이미 몇 번이고 혼자서 되새기며 감각이 마모된 목소리였으니까요. 선영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두 손을 식탁 위에 나란히 올려 그것을 눌렀습니다. 딸이 차에서 지낸 지 몇 주가 되었다는 것, 아이들의 어린이집 등록도 끊어진 지 오래라는 것. 그럼에도 유진이 차를 벗어나지 않은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아이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만약 집 없는 엄마라는 사실이 증명되면 법정에서 불리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선영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공항 진입로를 따라 차들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한 번 들이켰습니다. 이제부터 엄마가 해결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식당 안의 공기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유진은 처음으로 어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선영의 눈에 눈물은 없었습니다. 다만 무언가를 결정한 사람의 표정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이야기는 더 이상 한 가족의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진과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씻기고 먹이고 재웠습니다. 지아와 서아는 이불 속에 들어가자마자 눈을 감았습니다. 피로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처럼 보였지요. 유진도 오래지 않아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선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녀들이 잠든 방문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숫자들이 조용히 정렬되고 있었습니다. 퇴직금, 적금, 예금, 통장 잔액. 50대 초반부터 20년 가까이 병원 수납 창구에서 일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여유롭다고 생각한 적 없었지만 그래도 노후를 위해 조금씩 쌓아온 것들이었지요. 합산하면 4억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새벽 4시가 지날 무렵 선영은 방으로 들어가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나란히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덮었습니다. 결정은 이미 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은행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창구 직원이 해지 의사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중도 해지 시 이자 손실이 있다는 안내도 들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한 번 결심한 일이었으니까요. 은행을 나서자 봄볕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3월의 햇살은 아직 따뜻하지 않았지만 선영은 코트 단추를 풀고 걸었습니다. 강남의 한법률 사무소. 이설인 변호사를 소개받은 것은 오래전 같은 병원에서 일했던 동료를 통해서였습니다. 가족법 전문이라고 했습니다. 선영은 상담 예약을 잡고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사무소는 조용하고 단정했습니다. 이설이는 40 초반으로 보였고 서류를 받자마자 읽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이 정리해온 내용들, 유진에게 들은 이야기들, 날짜와 사실관계를 적어온 메모지. 이설이는 그것들을 천천히 검토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단순한 이혼 분쟁이 아닙니다. 이설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재산 처분 서류가 계획적으로 준비된 정황이 있어요. 양육권 소송도 유진 씨를 흔들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 것 같고요. 이건 사기에 가깝습니다. 선영은 가만히 들었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유진 씨가 현재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법원에 보여줘야 해요. 주거지, 아이들 학교 등록, 그리고 정신건강 평가까지. 이설이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최태식 씨 본인입니다. 전직 로펌 출신이에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잠시 공기 중에 머물렀습니다. 선영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수도권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보증금이 크지 않았지만 방이 2개였고 아이들이 뛰놀 수 있을 만큼의 거실이 있었습니다. 이삿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차 안에서 지내온 탓에 짐이 없었지요. 아이들을 근처 초등학교에 등록시키던 날 행정실 직원이 전학 서류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이전 학교 생활 기록부를 가져오셨냐고. 유진은 잠시 굳었습니다. 생활 기록부는 전 남편 쪽 주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류 하나를 받으러 가려 해도 집 근처에는 갈 수 없었습니다. 선영이 대신 나섰습니다. 행정 절차를 묻고 우편으로 요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틀이 걸렸습니다. 번거로웠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유진은 정신건강평가도 받았습니다. 병원 상담실은 좁고 조용했습니다. 유진은 의자에 앉아 의사의 질문에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열흘 뒤에 나왔습니다. 안정적인 상태이며 양육에 지장이 없다는 소견이었지요. 선영은 결과지를 이설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설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밤마다 선영은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 착수금, 아파트 보증금, 아이들 학용품, 작은 지출들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숫자를 바라보며 계산했습니다. 법정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상대는 시간을 끌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이 설거지를 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러다 엄마 노후 자금 다 쓰는 거 아니야. 선영은 식탁을 닦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안해서. 미안한 마음은 나중에 잘 살아서 갚아. 유진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그고 행주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선영 눈에 밟혔습니다. 아직도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풀리고 있었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선영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딱히 꺼낼 것이 없었지만 그냥 그러고 싶었습니다. 상대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영에게는 잃을 것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미 잃고 나서야 지켜야 할 것이 선명해진 것이었지요. 며칠 뒤 이설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법원이 임시로 면접 교섭권을 허락했다고 했습니다. 유진이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방문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설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준비를 해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시댁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유진은 숨을 한 번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조용했습니다. 지아는 창문 밖을 내다보았고 서아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작은 가방끈을 두 손으로 쥐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룸미러로 아이들을 한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출발 전 이설인이 건넨 것은 손바닥만 한 녹음기였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어두세요. 건드릴 필요 없어요. 그냥 켜두고 가면 됩니다. 이설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유진은 녹음기를 받아 손 안에서 한 번 쥐었다 폈습니다. 차갑고 가벼웠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실감을 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시어머니 박정희는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받으면서도 시선은 아이들에게 먼저 갔습니다. 지아의 머리핀이 삐뚤었고 서아의 점퍼 지퍼가 끝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박정희는 그것을 눈으로 짚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이 말을 대신했습니다. 거실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소파 위에 수건이 개켜져 있었고 텔레비전은 낮은 볼륨으로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 최도윤은 안쪽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들을 향해 한 손을 들었지만 딱히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박정희가 아이들을 주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간식을 내오겠다고 했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유진은 그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로 낮은 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애들 많이 말랐더라.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제대로 다니고 있어? 다니고 있어. 어디? 유진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봐. 도윤은 입가를 한쪽으로 올렸습니다. 비웃는 것인지 씁쓸한 것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가 아이들과 함께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과자 봉지와 귤 몇 개를 쟁반에 올려왔습니다. 지아와 서아는 쟁반 앞에 앉았지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먼저 귤 하나를 까서 지아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박정희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유진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수첩에는 날짜와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시댁을 방문한 날, 그날 아이들의 상태, 유진이 한 말들. 빼곡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했습니다. 서아가 요즘 잠을 잘 못 잔다고 하더라. 박정희가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전에 서아가 그러던데. 자다가 깬다고. 유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초반에 잠을 설친 건 맞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을 길게 늘어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말이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자요. 그것으로 끝냈습니다. 잠시 후 유진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안방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도윤과 최태식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언제 들어왔는지 몰랐습니다. 유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쪽 어머니가 돈을 쓰고 있는 거 알지? 그 돈 바닥나면 끝이야. 최태식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평탄했습니다. 변호사 비용, 전세 보증금, 노인네가 얼마나 버티겠어. 시간이 우리 편이야.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애들은 어차피 우리가 키우게 돼 있어. 그게 맞아. 저 여자 혼자 무슨 수로. 유진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참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방이 어깨에 걸려 있었습니다. 녹음기는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약간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감각만 있었습니다. 찬물을 틀었습니다. 손목 안쪽에 잠시 물을 댔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들은 다시 조용했습니다. 선영이 조수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운전석에 앉자마자 선영은 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핸들에 손을 올린 채 잠시 그대로 있었습니다. 차를 출발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다 녹음됐어.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선영은 유진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3월의 저녁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안녹음기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손에 무언가가 쥐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고 가벼운 것이었지만 없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차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법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유진은 이설인 옆에 앉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이 차가웠습니다. 바깥은 아직 이른 봄이었고 복도를 따라 드는 햇살은 밝았지만 온기가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최태식과 그의 변호인이 나란히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최태식은 서류를 훑어보며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익숙한 자리였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날이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유진에게는 처음이었습니다. 이설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가면 앞만 보세요. 흔들리는 표정 보이지 않도록.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최태식의 변호인이 먼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유진이 도윤에게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 문자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내용은 격앙되어 있었고 일부는 아이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차분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유진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며 양육 환경이 우려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수첩 기록도 제출되었습니다. 날짜마다 아이들의 상태가 적혀 있었습니다. 불안해 보였다. 안색이 좋지 않았다. 위축된 것 같았다. 법정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유진은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설이는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유진은 자신의 손이 다시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위기는 기울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설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디지털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전송 기기와 시간 수정 이력. 보고서는 해당 메시지들이 원본이 아니며 편집된 흔적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설이는 짧게 설명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판사는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설인이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최태식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평탄한 어조. 선영의 돈이 바닥나면 유진은 거리로 나가게 될 것이라는 말. 아이들은 어차피 자신들이 키우게 되어 있다는 말. 시간이 자신들 편이라는 말. 녹음은 2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충분했습니다. 법정안이 다시 조용했습니다. 재판장 서기가 멈추지 않고 기록을 이어갔지만 그 소리만 들렸습니다. 판사는 녹음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최태식은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히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문자 메시지의 신빙성에 중대한 의문이 있으며 녹음 내용은 양육권 분쟁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려 했음을 시사한다고 했습니다. 재산 처분 서류에 대해서도 작성 경위를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유진에게 단독 양육권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최도윤에게는 재산 반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재산 사기와 증거 조작에 대해서는 형사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유진은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설인이 유진의 팔에 손을 살짝 얹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법정을 나왔을 때 복도에는 선영이 서 있었습니다. 심리 중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서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유진이 문을 열고 나오자 선영은 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뜨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법원을 나서자 봄볕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3월보다는 따뜻했습니다. 유진은 계단 위에 서서 잠시 햇살을 얼굴에 받았습니다. 눈이 조금 시렸습니다. 이설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잘 버티셨어요. 유진은 그 말에 대답 대신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의 표정이었습니다. 선영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시간이 지난 것 같았지만 공항 주차장에서 차창에 손을 짚었던 그날이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이 돌아왔습니다. 선영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은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가자. 어디로 가자는 말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가을이 왔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던 날의 봄볕은 이제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그 뒤로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도윤과 최태식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각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반환된 재산은 유진의 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길고 소란스럽던 일들이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모른 채 돌아갔고 골목은 예전처럼 평범했습니다. 유진이 가게 문을 처음 연 것은 9월 초였습니다. 가게는 작았습니다. 주택가 골목 끝 모퉁이, 오래된 부동산 자리였습니다. 유리문 안쪽에 나무 선반을 들이고 오븐 2대를 놓았습니다. 간판은 직접 골랐습니다. 흰 바탕에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지하서와 베이커리. 딸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유진은 간판 시안을 받아들고 한참을 보았습니다. 별것 아닌 종이었지만 손에서 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개업 첫날 아침 지아와 서아가 앞치마를 입고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이었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두 아이는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지아는 진열대 유리를 닦았고 서아는 포장 봉투를 세웠습니다. 유진은 오븐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참는 것처럼 잠시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선영이 앞치마 2개를 사들고 나타난 것은 그로부터 1시간 뒤였습니다. 나도 오늘 출근했어. 유진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가게는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동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어떤 날은 식빵 2덩이만 팔렸습니다. 유진은 남은 빵을 봉지에 담아 옆 경로당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버리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경로당 할머니 한 분이 다음 날 다시 왔습니다.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손님이 늘었습니다. 선영은 오전 시간에 가게에 나와 있었습니다. 특별히 맡은 일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손님이 오면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짧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진이 오븐 앞에 있을 때 계산대를 봐주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오후 유진이 반죽을 하다가 뒤를 돌아보니 선영이 가게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아와 서아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목이었습니다. 선영은 먼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유진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반죽으로 손을 돌렸습니다. 저녁이 되면 가게 문을 닫고 셋이 함께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이 앞서 뛰어가고 유진과 선영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지아가 은행나무 잎을 주워 달려왔고 서아는 그것을 빼앗아 공중으로 던졌습니다. 노란 잎이 흩어지면서 내려앉았습니다. 유진은 걷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우리 다시 살 수 있게 됐어. 선영은 대답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몇 걸음을 더 걷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잖아. 유진은 그 말에 반박하려다가 멈추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선영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 나란히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혼자 창가에 앉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골목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쓴 돈을 생각했습니다. 퇴직금, 적금, 50대 내내 모은 것들. 남은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생각하던 노후와는 달라진 것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돈이 없었다면 유진은 변호사를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적절한 시기에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법정에서 맞서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겠지요. 선영은 그 계단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습니다. 어느 한 곳도 없었으면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었으면 지킬 수 없었던 것들도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알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한 번 지나갔습니다. 은행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며칠 후 유진이 오븐에서 식빵을 꺼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가게 자리 하나 더 내면 엄마 이름도 넣을게.
선영은 행주를 접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이름? 박선영 베이커리. 어때? 선영은 잠시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가에만 번지는 웃음이었습니다. 그건 됐고. 그리고 행주를 카운터 위에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지금 이게 좋아. 유진은 오븐 장갑을 벗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은 따뜻했습니다. 식빵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지아와 서아가 골목에서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대단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곁에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자리를 함께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채널에 방문하시면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채널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